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디자인인데, 그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디자인이 아닌 것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무엇인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게 잠깐이라 얘기했지만 아주 잠깐은 아닐 것 같아요.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능주의적인 거를 생각을 하죠. 디자인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디자인이 일단 어떤 대상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디자인의 대상은 시각물, 그러니까 인쇄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둘러싼 공간에 대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체에 대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쇄물은 시각 디자인이라 얘기하고, 공간에 대한 얘기는 환경 공간 디자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혹은 실내 디자인이라 얘기하고, 그 안을 채우는 물건에 대한 거는 많이들 산업 디자인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대상을, 디자인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영역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가 하는 것처럼 그런 각각의 물건이나 공간은 제 나름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그렇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디자인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맨 처음이란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최초에 생성됐을 때의 얘기고요. 이 개념은 1920년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 즈음 부부터 해가지고 그 직전의 얘기겠죠.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 아르누보나 미술공예 운동이 시작되던 그때쯤에 이제 공장화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그거에 대한 반발을 예술공예 운동 등등이 일어났는데, 그 얘기는 그거에 호응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의 모태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시작으로 합니다. 산업이 없었으면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산업 지향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게 디자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많은 것들은 기능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기능을 중점에 두는 물건에 대한 만들기가 먼저 시작되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의자, 우리가 바실리 체어라고 하는데요. 이 의자는 지금도 많이 모조품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상생활에서 보는 대부분의 얘랑 비슷하게 생긴 의자는 다 모조품이죠. 근데 원래 이 원본은 1925년에 마르셀 브로이어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것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거에 대한 원 생산권은 다른 회사가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워낙 멋진 디자인이다 보니까 모조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의자를 가만히 보면은 되게 뭐가 없이 디자인되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우리가 당장 안고 있는 이런 의자만 보더라도 얘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 보이고 뭐가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프레임하고 앉을 수 있는 시트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등받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조가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나도 앉으면 편안하다는 거죠. 왜 편안하냐면, 여러분이 그물망 같은 데 누워보면 엄마가 아기를 포대자로 이렇게 쌀 때 보면 그게 체중을 갖고 밑으로 내리면서 그대로 그 형상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만큼 몸을 받쳐주는데 텐션이 있게 받쳐주기 때문에 쭉 늘어지지 않고 몸을 감싸듯이 그 체중을 그대로 견뎌내면서 혹은 서포트하면서 지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이 의자가 바로 그런 거죠. 지금 보이시는 까만 부분이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죽이 어떻죠? 처음보다도 훨씬 더 견고성, 내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물체에 대해서, 하중에 대해서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체에 대한 어떤 그 기능적인 것들 혹은 무게적인 것들 굉장히 서포트 잘하면서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기능적인데, 있을 것만 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조 단가가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기능주의적인 디자인의 대표적인 한 사례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디자인은 기능적이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는데요.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혹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폼 팔로워 펑션이라고 하는 것, FFF라고 하는 이 루이스 설리반의 말처럼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한다. 이게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반복해서 나타나는 신기능주의 등등의 이야기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의자를 또 이케아라는 데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의자의 원리도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의자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의자랑 그러니까 스툴이랑 다른 일반적인 스툴이랑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의자의 다리가 하나 없죠. 세 개밖에 없지만 그 무게를 굉장히 잘 견뎌내게끔 구조적으로 탄탄한 의자입니다. 하나의 다리가 하나 없는 만큼 얘는 가격도 그거에 비해서 원래는 저렴하죠. 물론 지금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단가로만 보면은 훨씬 더 경제적인 그런 의자라고 할 스툴이죠. 그래서 이것도 기능주의적인 의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 브라운 시계도 브라운이라는 그 브랜드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합병을 거치면서 옛날의 위상을 갖고 있진 않죠. 근데 이 브라운이라는 회사는 독일에서 탄생한 회사잖아요. 딱 독일 하면 떠오르는 게 기능, 그다음에 검소와 뭔가 합리성 이런 걸 추구하는 국가이니만큼 브라운이라는 브랜드 또한 그런 국가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이 시계를 보면 물론 미감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를 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도 되게 잘 맞는 그런 모던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숫자, 초침, 분침, 그다음에 뭐랄까 그 가죽 이걸 뭐라 그러죠? 손목 밴드라고 하나 이 밴드 구조도 그렇고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하게 딱 있어야 될 것만 있고 장식적인 거 요새 되게 비싼 디자인 시계 디자인에서 보이는 뭐 보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겉에 뭔가 장식을 한다든지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특별한 뭔가를 그 안에 넣는다든지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고 딱 기능 시간을 알려주는 그 제품 그거에 되게 충실한 제품으로 오늘날까지도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에 되게 탐닉한 디자인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디자인 하면 또 기대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반대편에 멋져야지, 예뻐야 돼.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현업에서 디자이너 말고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 디자인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분야에서도 아니 그 디자인이 이래 이렇게 구려 막 이런 식으로 좀 멋지게 어떻게 좀 해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일단 예뻐야 돼 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사고 방식 중에 하나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스타일이 멋져야 돼 라는 게 하나의 또 요건인데요. 그래서 디자인은 멋진 거에 대해서 탐닉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시는 이게 뭐죠? 밑에 답이 나와 있긴 합니다. GC 살리프 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찍은 건데요. 옆으로 돌아오면 이런 형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가 생긴 거랑 조금 다르게 레몬 집작이에요. 여러분 쿠팡이나 아니면 뭐 알리 이런 데 들어가면 이 레몬 집작이 얼마에 판매되죠? 몇천 원? 2,000원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000원인 그런 레몬 집작이가 있는 반면 얘는 어떤가요? 지금 가격을 보면 제가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82달러에 판매되고 있고요. 물론 여기 세금 전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존닷컴에서 11호 현재 그러니까 이 7월 18일 기준으로 환율로 계산해서 보니까 11만 3천 약 11만 3천 원에 뭐 4천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2천 원짜리 레몬 집자기가 있는 반면 지금 10몇만 원짜리 레몬 집자기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팔린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형태에 대해서 멋진 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호응하지 않으면 디자인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거 이게 처음 나온 게 1990년도거든요. 90년대도 아니고 거의 몇 년 전, 30년 전, 35년 전에 나온 디자인이 지금도 이러한 가격으로 꾸준히 생산되면서 팔리고 있고 수요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태에 대해서 사람들은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에 관한 얘기를 하는 디자인의 유형이 옛날에서부터
지금이 아니라 그 옛날 1920년대부터 거슬러 들어가서 혹은 그 이전에 디자인한 영역이 아닐 때부터 사람들은 뭔가 시각적인 거에 멋져야 한다는 걸 기본적인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멋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디자인의 속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물론 밑에 또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뭐죠 여러분? 연필깎이죠. 그래서 연필깎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은하철도 999 앞에 있던 그 연필깎이 모양이 아니라 얘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가만히 보면 무슨 물고기 모양 같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물고기 모양, 물고기라는 게 유선형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선형인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 미사일, 비행기, 심지어는 자동차도 살짝 그렇죠? 이런 게 다 유선형의 어떤 공기역학의 관점에서 디자인된 기능적으로 디자인된 것들인데요. 그게 왜 유선형이어야만 하죠?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이렇게 흐름을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유선형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연필깎이 얘가 유선형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연필 빨리 깎이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기능하고는 얘가 갖고 있는 원래의 기능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도 유선형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거든요. 1925년에 레이먼드 로이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한 건데 이 유명한 사람한테 이러한 디자인을 의뢰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죠. 이 시대 1920년대 1920년대는 유선형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지금 그 이후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자동차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는 유선형인 듯 보이지만 유선형인 듯 보이죠. 앞쪽이 이제 앞부분이고 여기 뒷부분인데 테일을 달고 이렇게 꺾어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날개 테일이 오히려 공기 역학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얘가 없어야지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근데 얘는 형상만 속도를 추구한다라는 그 느낌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스타일적으로 얘를 달았다는 거예요. 뒷부분 이게 속도랑은 전혀 관계없는데 자동차에서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가 굉장히 당시의 핫 아이콘으로 판매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은 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유선형이 등장하고 지금 이것도 되게 유명한 디자인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 시리즈는 아니고 다른 색깔 배합으로 해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판매가 안 되는데 당시 가격이 약 30프랑, 그러니까 30파운드의 가격을 갖고 있었고 30프랑이 아니라 30파운드.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시세로 바꿔보니까 11만 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와인 병따개, 이게 와인 병따개인데요. 이 와인 코르크 따개를 살펴보시면 와인을 사면 하나 공짜로 넣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얘를 누군가는 11만 원을 주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은 더 비쌀 거예요. 환율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을 거고 지금 판매된다면 게다가 한정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분명히 더 비쌀 건데 당시에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2008년도 가격이에요. 지금 이때 이미 11만 원 넘게 판매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예쁜 거에 호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당연히 예뻐야지 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사람들은 또 디자인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토리라는 건 뭔가 얘기를 뒤에 많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말 중에 뒤에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는 것들 딱 한 단어로 말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그 안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단어이고 존재입니다. 뭘까요? 힌트. B로 시작됩니다. 알파벳 B. 뒤에 많은 숨은 가치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브랜드. 여러분 다들 브랜드 엄청 오늘도 아침에 세수 뭐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서 페리어 치약 혹은 뭐 저는 이제 센소다인을 쓰는데 센소다인 치약을 꼭 구매해서 이를 닦고
그다음에 머리는 저도 탈모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베다 샴푸로 꼭 머리를 감고 그러고 매일매일 일상을 시작하는데요. 그만큼 제가 말한 뭐 아베다, 뭐 센소다인 이게 다 브랜드잖아요. 제품이면서 브랜드죠. 그 안에 엄청난 가치를 내가 구절구절 설명 안 해도 아 이런 상품이야 라는 걸 바로 딱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차별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은 차별적인 가치가 있어야지 예쁜 것뿐만 아니라 잘 되는 것, 잘 쓰여지는 것 말고 그 위에 다른 뭔가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쓰레기통이거든요. 한정판으로 나온 쓰레기통이라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쓰레기통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VIPP라고 덴마크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쓰레기통이고요. 우리 요새 막 샤넬, 뭐 예를 들면 뭐 샤넬, 에르메스 얘기 많이 하는데 쓰레기통계의 뭐 에르메스의 어떤 그런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 맨 오른쪽 거 보면 저기 쓰레기통에 쓰레기지? 라고 할 정도로 되게 희한한 느낌의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이 한정판 쓰레기통인데요. 원래 이 회사에서 만드는 쓰레기통은 이런 형상이에요. 왼쪽에 있는 얘가 이제 BIPP의 원래 쓰레기통 형상의 이름이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보는. 근데 어때요? 두 개 보면 대동소이한데 물론 차이는 있죠 형상적으로. 그리고 재질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에는 BIPP는 크롬 도금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밑에는 어떤 부식이나 이런 처리를 CMF 처리를 해서 약간 매트한 질감을 나타내고 있고 하지만 뚜껑 있고 몸통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페달이라고 하는 그 발통 부분이 있어서 얘를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 이런 쓰레기통 기본적인 구조는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10배 10배의 차이를 갖고 있죠. 여러분은 쓰레기통 하나에 30만 원 이상 하면 사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 딱지 하나를 달게 되면 가격이 300불이 넘어가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미쳤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친 짓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방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그 가방 시장에 가면 혹은 인터넷에서 알리에서 몇만 원 주고도 삽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천만 원 주고 삽니다. 또 그쵸? 미친 짓을 왜 하고 있죠? 그 스토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만큼 디자인은 당연히 차별적인 가치, 스토리를 담고 있어야 돼. 그걸 전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그러한 가치를 엄청나게 홍보합니다. 왜 그러면 이 쓰레기통이 이러한 가치를 지불하게끔 했는가? 그 스토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회사야. 라고 아예 웹사이트에 대놓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전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옛날 탄생했던 그 미용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듣고 나면 이 물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물건을 보면 이랬다 그랬지. 이게 딱 떠오르면서 그렇게 역사를 갖고 있는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쓰레기통이지라는 거를 그 정보가 머릿속에 쓱 지나가고 내가 설령 사지 못할지언정 그 제품을 바라보면 항상 그러한 가치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뜬금없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 뭘 샀다는 겁니까? 가방이 아닌 우주를 샀다. 우주를 살 수 있나요? 이게 뭘 샀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쵸, 가방을 샀다는 얘기고요. 이 가방을 샀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 가방을 설명하는 말로써 저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요런 게 이제 오늘날의 감성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 웹사이트이면서 쇼핑 채널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편집샵인데 얘가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 사랑했는데 요새 좀 다른 행보를 보이더라고요. 얘가 29cm라는 그 온라인 편집샵이고요. 제가 뭐가 지나갔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쓰기를 29cm 가치 중심 소비를 지향하는 온라인 쇼핑샵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바꿨어요. 했던. 제가 너무 사랑했는데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이 쇼핑몰을
애용은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치에 맞는 또 다른 걸 전달해 주는데 그 얘기는 잠시 더 접어두고 이 웹사이트에 혹은 모바일 앱에 들어가게 되면 예전 버전입니다. 이런 애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아바타를 내세워서 그 당시에 아바타를 내세워서 루시라는 애가 있고요. 이제 이 루시가 저한테 말을 걸고 처음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인사를 해서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걸어줘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뭘 이렇게 쭉 보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서 뭐 오늘 어떤데 이러면서 이제 얘를 열면 뭘 추천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이 행해지는 마케팅 뭐 수법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회사가 없었는데 온라인 편집샵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과 계속 유대관계를 맺고 온갖 정보를 전달해주고 따뜻함을 같이 전달해주는 그런 온라인 편집샵이었습니다. 당시에 얘를 보고 있으면 잡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저도 매일매일 바쁘게 지냈지만 쇼핑할 시간이 없을 때 얘에 들어가면 이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죠. 되게 안 좋은 습관인데 그렇게 해서 맨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업앤다운해서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이 그냥 정지된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크롤 업앤다운 할 때 요새 이 글자가 살짝 이렇게 움직여요. 살짝. 그러면 사람들이 귀여운데?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걔를 이제 뭔가 흥미가 느껴져서 탭하고 들어가면 이제 페이지가 이제 펼쳐지는데 잡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진도 얘를 위해서 따로 찍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텍스트들도 얘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많이 없어진 쇼핑몰 뭐 11번가 많이 안 쓰지만 그때 잘 나가던 쇼핑몰들 11번가나 뭐 이런 데랑 비교해보면 혹은 오늘날의 쿠팡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지금 뭐 쿠팡 이런 데 들어가면 가격이 먼저 막 보이고 뭐 핫세일 막 이런 것들이 눈에 팍팍 들어오지만 얘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마켓컬리가 살짝 그런 느낌이 요새 있죠. 얘랑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어떤 채널을 운영하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진 하나 찍는데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사진을 세팅해놓고 물건을 세팅해놓고 사진을 찍으면 그만큼 하루가 딜레이 되고 이게 하루만일까요? 일단은 섭외해야 되고 뭐 등등 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액션 취하고 그걸 정리해서 올리면 하루 이상이 더 초과됩니다. 이 물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제품을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일단 이 런치하는 시간에는 굉장히 쫓기는 그런 일정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물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되게 궁금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늦어지죠. 뭔지 아시죠? 느낌이 좋아.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죠. 그래서 이 웹사이트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했던 플러스X의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했냐? 좀 궁금하잖아요. CEO의 입장에 당연히 이해 안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즐거움을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느꼈던 게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느꼈던 그 느낌 좋은 그 감성 그게 바로 즐거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즐거움을 통해서 나는 이 앱을 계속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느낌 좋은 것, 느조시라는 게 결국은 다 경험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그게 바로 경험인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제가 UX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UX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UX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인, 모든 기업계가 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도 경험을 얘기했고요. LG전자도 CX팀을 따로 만들었고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해가지고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고객들한테 느낌 좋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브랜드에 좋은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 경험은 디자인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면 형태 멋져야 되고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브랜드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차별적인 혹은 그
뭔가 아우라가 있는 혹은 여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전달해야만 한다는 게 디자인의 가장 큰 요새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의미 있는 경험을 전달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디자인이 행해져야 되는 얘기고요.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살펴보면 조셉 파인이라고 하는 그 경제 칼럼니스트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상품이 변화했던 그 과정이나 디자인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행보가 일치합니다. 어쩔 수 없죠. 디자인은 산업사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요. 맨 처음에 범용품이라고 해서 어디에나 있는 거 치약 엄청 많죠. 칫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브랜드도 없었어요. 그냥 매대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구분이 안 가는 범용품이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범용품의 시대를 거쳐서 거기다 브랜드를 넣기도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품의 차별성, 기능이 더 탁월하다고 강조라든지 뭔가 다른 것들이 있다고 차별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제품,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스타벅스 예를 들어 되게 유명한 파란색 그거 뭐죠? 예, 맞습니다. 블루보틀, 블루보틀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그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에 오면 차별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스타벅스 같이 그 공간 자체로 홍보하는 이런 활동, 서비스 전체, 스타벅스 브랜드 하나가 아니라 걔네가 온통 다 전달하고 있는 모든 것, 서비스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도 얘기하게 되고 그러고 오늘날에는 경험을 전달하는 거에 경제계도, 디자인계도 다 똑같이 디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아직 모르죠. 산업계가 변화하면 디자인도 변화하겠죠.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오늘날의 가장 핫 이슈는 뭘까요? 우리의 일상을 지금 엄청나게 뒤덮고 있는 그쵸? AI 여기 좀 AI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I 이 AI가 전체를 뒤덮고 있고 그건 디자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디자인에 대해서 AI 걱정 안 한다고 하지만 제일 걱정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버리기도 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시각예술 분야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디자인 쪽에서는 얘랑 같이 간다. 얘를 안 쓰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미 그렇게 확정은 됐어요.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몇 년 전에 봤던 거예요.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AI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핫 이슈가 되기 이전, 코로나 이전 상황인데요. 이때 나왔던 AI로 만든 생성형 AI로 만든 와인병 디자인, 와인병 라벨 디자인이라고 했나요? 포장부터 해가지고 다 디자인인데요. 보시면 이게 인간이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한 땀 한 땀 그린 게 아니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정확히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얘네 웹사이트고요. 여기에 소리가 이게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뭘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날씨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왜 독일이나 뭐 이런 프랑스 빼놓고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얘네가 어떻게 디자인했다는 건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자, 뭐 같으세요? 뭘 디자인했다는 것 같으세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도가 자라는데 날씨의 영향 굉장히 풍토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풍토 플러스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에 따라서 작황이 달라지면 그날 그 해에 뭐 라벨, 빈티지 라벨의 가격이 정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와인은. 그래서 그 해에 어떤 날씨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따라서 품종도 중요하지만 와인 맛이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얘네들은 그거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포도가 이렇게 익어가는 그 시점에 얘가 어떠한 날씨를 경험했느냐, 비는 어땠고 습도는 어땠고 뭐 온도는 어땠고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계속 변해가는 빅데이터. 얘네들을 다 형상화해서 이 와인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런 포도로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걸로 형상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뭐 빗물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포스터에 담고 라벨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를 활용한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게 아까 2020년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외국의 이 사이트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디자인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이거 우리 학생들이 한 거고요. 다 AI로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하고 또 다른 상황입니다. 이 상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쇼폼을 올리는데 이거 다 AI가 프롬프트 치고 등등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어떠세요? 디자이너가 한 거 같죠? 이거 또 두 번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밖에 나가면 못 보세요. 대회비거든요. Uh-oh. Oh. Yeah. Alright. Alright. 어떠세요? 사람이 한 것보다 못하다고 말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작년에 올해보다 생성형 AI 종류가 되게 적고 초창기였던 때였는데 학생들이 요거를 조적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거든요. 물론 빨리 만들어지긴 하는데 일관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형상이 계속 뭔가 조금 다르게 보여진다던가 예를 들면 손 모양 같은 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계를 누를 때나 이럴 때 동일하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했을 때랑 10분 후에 할 때랑 15분 후에 할 때랑 계속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 그다음에 손 부분이 그때는 이게 어색하다는 게 이슈였는데 그걸 바로 잡는 거.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 떨어지는 거, 영상에 약간 흔들림이 있는 거, 형상이 약간 뭉개지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TTS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텍스트 투 스피치로 바뀌는 요새 보이스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삽입하는데 그 목소리 종류가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좀 많아졌는데 작년에는 아무리 초창기다 보니까 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작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 이제 AI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디자인계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AI를 쓸 거고 어느 부분에 인간의 개입을 많이 하게 할 거고 그런 다음에 그 판정은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작년에 LG에서도 되게 좋다고 이제 1등한 팀이에요. 다른 팀들은 막 손으로 1등은 손으로 진짜 한 땀 한 땀 애니메이션을 그린 팀이 1등을 했고요. 얘가 2등 팀인데 얘를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법무팀에서 모르겠다. LG가 무슨 소송을 걸릴지 몰라서 모르겠다. 보면 걸릴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대기업 측은 당연히 무섭죠. 어떤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약간 못 올라갔는데 그만큼 디자인계에서도 지금 법적인 그런 이슈 빼놓고 AI는 당연히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문제다. 이거가 어느 순간에 사용할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희가 이제 필수로 1년마다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졸업작품전인데요. 저희는 졸업작품전을 되게 크게 그리고 되게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외부 기업들도 초청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만큼 신경을 쓰니까 애들의 작품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중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 학교가 이게 명예일지 모명일지 모르겠지만 작년 경희대, 올해 한양대 해가지고 외국인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학교로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만큼 디자인계에도 외국인 학생들, 중국인 학생들이 특히 많은데 중국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동남아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이 좀 많이 인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국이 또 소프트웨어가 우리는 안 쓰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모든 소프트웨어 다 있어요. 중국 버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모든 우리가 흔히 PPT, 워드, 엑셀 이런 게 다 중국 버전으로 있고요. 여러분들 논문들 쓰실 때 아마 썼을 텐데 SPSS도 중국 버전으로 있고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중국 버전으로 다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도 딥시크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정말 많아요. 우리가 듣도 못한 소프트웨어가 정말 많은데 걔네들이 항상 이 졸업작품 전에 AI를 활용한 뭔가를 해갖고 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인간의 개입이 1도 없거든요. 우리는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어떤 과정을 해놨게 아니까 인간의 개입이 어디까지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는 사람이 갖고 있고 행동은 인간이 했다, AI가 했다 그러면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가고 있는데 중학생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인간이고 뭐가 컴퓨터가 있는 거 그게 판단이 안 되는 수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는 발표할 때 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언어가 딸리다 보니까 TTS를 이렇게 틀어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발표의 내용도 그 모든 것들도 사람이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AI가 그만큼 교육계에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디자인 현업에서도 이 AI를 쓰는 사람들을 요새 막 뽑고 있거든요.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학생들이 취업이 그룹도 좀 잘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현재 핫 이슈는 AI. 그래서 그런 걸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제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주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배경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얘기가 딱 처음 나왔어요.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라고. 근데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책 보고 뭐 하다 보면 졸업한 다음이죠. 누구를 나를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졸업을 해가지고. 그때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또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뭐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얘기할 때 분명히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얘기를 하면 항상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그때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조금은 저와 같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너는 있어. 이게 출발점. 너는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뭐죠? 너는 있어? 난 없는데 이게 항상 문제잖아요. 너도 있고 나도 있으면 문제가 안 돼. 너도 없고 나도 없으면 문제가. 근데 너는 내가 없어. 이게 문제가 이제 출발점이죠. 응? 자, 너는 있고 나는 없다. 이게 자본주의죠. 근데 만약에 둘 다 있어. 유토피아죠. 이런 세상은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너도 없고 나도 없으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공산주의에. 그렇죠? 물론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게
유토피아긴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유토피아가 점점 더 멀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불행하게도 다행히게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예,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문제가 안 좋은 쪽으로 점점 더 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어서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더 심하지, 물론 우리나라도 되게 심해졌죠. 제 기억에도 IMF 시절 그때 이후로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997년에 제가 그때 대학원을 막 이제 들어가는 거 이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저는 대학원을 갔지만 입사를 선택한 취업을 선택한 친구들한테는 취업 한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전년도 선배들은 꽤 잘 갔는데 저부터 안 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만큼 격차가 점점 심해졌고 우리나라도 IMF를 겪으면서 사회적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지금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우리 많이의 관심이 부동산 값. 아파트 값이 지금은 진짜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올라가 있죠. 그만큼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때 삼성은 지금 삼성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커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중소기업은 삼성전자랑 그 직원의 복지라던가 사회적인 수준이 그렇게 지금까지 차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위니아나 뭐 웅진이랑 이런 회사가 삼성 LG랑 물론 삼성 LG가 조금 더 낮지만 지금처럼 그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격차가 심화된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죠. 진짜 우리 괜찮은 걸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네. 이제 쉬는 시간이어서 꼭 해야 돼요, 쉬는 시간? 네, 꼭 해야 됩니다. 아, 그럼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정이 많으셔서 지금 사실 쉬는 시간 없이 하고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자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52분이기 때문에 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